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네, 또치 감독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는 시간인지 아시죠? 자율주행이라고 아까 들었는데 네, 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그냥 딱 자율주행 말이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길을 주행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전 드라이브를 한다 그런 뜻일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겠죠. 하여튼 오늘 그런 거를 우리 또 오늘 또 이 업계에서 교수님이시죠? 네, 오늘 신기한 걸 배우겠네요. 네, 교수님을 또 불러주십시오. 네, 박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스마트자동차학과 박성근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배우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론적과 원리를 좀 중점적으로 저희한테 현재 우리나라 아니면 자동차 업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기술들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모두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이 똑같아야지 그것을 개발하고 이런 게 자율주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면은 저희 같은 이제 그 개발을 하는 공학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법규나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좀 난감할 수가 있어요. 해서 지금 아마 2010년 정도 이후부터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이 되게 커지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서로 개발을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조금 많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요, 미국에 있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토부 같은 데인데요, 니짜라는 곳,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공학회 이런 몇 군데 집단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자율주행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일단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게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네. 이 동영상은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제 제네시스 G80 이전의 모델이었죠. 제네시스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니까 약 한 14년인가에 나왔던 동영상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모하비 사막에서 당시 이제 그 제네시스에 탑재되어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이 동영상의 제목이 MT 컨베이 카입니다. MT 컨베이 카 말 그대로 비어있는 차들이 컨베이처럼 움직이는 거고 여기 타신 분들이 다 스턴트맨이라서 지금 운전은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스턴트맨들만 네네네 맞습니다. 이 빈 차들이 말 그대로 이제 MT카 빈 차들이 컨베이를 이루면서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의 어느 정도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거더라고요. 14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네요? 사실 자율주행은 14년도뿐만 아니라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격 제트 작전 키트라는 혹시 미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 거기 나오면은 지금의 거의 아이언맨급의 인공지능 그 기능을 가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데 그게 80년대에 나왔던 미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에 나오는 타요급의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딸이 있거든요. 타요. 예. 자율주행과 그게 다 있는 건데 그러한 기능들은 과거부터 사람들이 계속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맞아서 2000년대 이후, 특히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이루게 됐죠. 그랬던 것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다음 어쨌든 이제 2014년 정도에 이런 동영상이 나왔는데 사실 이 동영상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되게 임팩트가 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이런 거에 아직 그 당시만 해도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떨어졌고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씩 다 느리잖아요. 비쌀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같은 것도 해외에서는 이미 2005, 6년부터 난리가 났었지만 우리나라는 알파고가 터져줘야지 겐신이 이제 좀 난리가 났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도 실제로는 해외에서는 되게 호평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없다가 혹시 아까 전격 제트 작전 키트는 안 보셨겠지만 태양의 후예는 혹시 보셨나요? 태양의 후예 알아요. 네, 이름을 보세요. 성준기랑 결혼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 그 동영상 하나가 이거보다 훨씬 후보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진구가 김지원 씨한테 무슨 버튼을 누르고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키스를 하는 씬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꼭 봐야겠네요. 그 씬이 딱 요 차에 요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어떠한 동작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수행해 주는 것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약간 두리뭉실하고요. 특히 저 같은 이제 그 숫자를 갖고 노는 공돌이들은 뭔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정의가 있어야지 그것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 국토부 같은 니짜라든가 그 자동차 공학회에서는 보통 자율주행의 단계를 레벨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0부터 레벨 5가 있는데요. 레벨 0는 어떤 기능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제로가 뭔가 제일 허접할 것 같은데? 네, 아무것도 없는 게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1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1차원적인 기능, 그러니까 한 가지의 제한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레벨 1이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요. 딱 뭐 예를 들면은 앞차간 사이의 거리 간격을 유지해 준다든가 뒤에서 차가 오는 걸 나에게 알려준다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뭐 그 주차 같은 거를 반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스티어링 정도만 해주는 뭐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봤어요 TV에서. 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초음파 같은 걸로 내가 부딪힐 것 같으면 주차할 때 삐삐삐삐 울리는 것도 거의 레벨 1 수준의 자율주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크게 봤을 때 옵션인 줄 알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옵션 맞죠? 네네, 맞습니다. 추가 비용이 있나요? 최근에는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기본으로 달리고 있고요. 이제 레벨 2는요. 레벨 1의 기능이 2가지 이상 합쳐진 기능을 레벨 2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진짜 이해가 쉽네요. 기능이 두 가지. 2가지 이상은 예를 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과 네. 앞차간 사이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기능 2가지가 합쳐지면은 네. 최소한 2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쭉 달리는 거 정도는 해줄 수가 있거든요. 완전 요 레벨 2의 기능들이 아까 말씀하신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곳들이 한 2013, 14년 정도부터 제품화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 즉 원래 우리 차에 달려있었던 레벨 1의 자율주행 기능까지는 일반인들이 자율주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레벨 2의 자율주행 기능들이 등장하면서부터는 뭔가 자율주행, 즉 반자율주행, 뭐 반자동 주행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느끼는 자율주행이 지금의 거의 레벨 2 정도의 자율주행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수입사나 국내사 중에 가장 그래도 진화한 제조사가 어디예요?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이 과거에, 그러니까 자동차는 어디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디가 만들죠, 자동차를?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가 만들고 자동차 부품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최근에 이 자율주행에 국한해서는 자율주행에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라고 판단되는 곳 중에 하나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그것도 그냥 다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구글이 구글이 실제로 자율주행의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구글 들어봤죠? 네. 설마 구글을 네이버 아니에요?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이버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만들고 있고요. 굉장히 둘이 잘 맞는다. 틀린 말을 했는데도 칭찬으로. 네. 실제로 그만큼 과거에 이 자율주행. 말씀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고전적인 자동차 제조 업체들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부분이 지금 이게 깨지면서 뭐 다양한 업체들, 뭐 삼성이라도 특히 뭐 전혀 아닐 것 같은 아까 구글, 네이버 자율주행이 꼭 자동차 회사의 일이 아니라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전자회사, IT 회사, 심지어 혹시 엔비디아라는 회사 아시나요? 네. 이 회사도 심지어 요새는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채롭게 뻗어 있죠. 왠지 나만 몰란 것 같다. 내비 회사에서 자율주행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비 회사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구글맵. 구글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그 뿌리 중에 하나가 구글이 그 당시에 스트리트뷰라고 하는 그 전체 맵 지도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맞추셨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부르셔도 되네요. 다 이미 알고 계셨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그 북미와 유럽 쪽에 가장 큰 지도 회사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북미와 미국? 구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용 지도, 차량용 내비게이션. 히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히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히어라는 회사가 2015년인가 16년에 인수가 그 매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 매물을 인수를 한 회사가 어디냐면은 ABD 컨소시엄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한 회사가 인수를 한 게 아니라 아우디, 벤츠, 다임러 그룹이 셋이 같이 돈을 모아서 이 지도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지도라는 게 워낙 그 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한 회사가 이걸 독점해 버리면 이것도 독점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자동차 회사들이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도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내비게이션. 그게 지금 우리가 되게 저레벨의 자율주행에서는 내비게이션의 수준이 낮은데 이제 고레벨의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레벨 2까지 왔죠. 이제 고레벨의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한 회사의 그 능력으로는 이걸 다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뭐 ABD 컨소시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우디, 벤츠, 다임러 이 세 개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 세 개가 모두에게 문을 열고 들어오고 싶은 자동차 회사, 뭐 자동차 부품사, 뭐 어디든 다 들어와서 같이 개발을 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벨 3는 아까 말씀하신 개념이랑 3개의 기능이 그렇진 않고요. 이제 레벨 3 정도가 되면은 비로소 일반인들한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자율주행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레벨 3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내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뭐 차선도 변경하고 목적지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자율주행은 레벨 3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레벨 3 같은 경우는요, 어떤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운전에는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잡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벨 2까지는 법적으로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근데 레벨 3부터는 핸들에서 손을 뗄 수가 있어요. 잠은 안 되고요. 그쵸, 잠은 안 된다. 그래서 좋은 표현으로 우리가 그것을 핸즈 오프 단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손만 띄고 나의 그 시선과 나의 신경은 운전에 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부르는. 그러고 있으면서 뭔가 차에서 갑자기 지금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운전하세요라는 게 오면은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관계. 즉 손만 띄는 핸즈 오프 단계를 보통 레벨 3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국내에서도 그게 이렇게 법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그 레벨 3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용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고, 지금 현재 어느 나라도 레벨 3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상용차로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레벨 4는 얘보다 좀 더 편합니다. 이거는 신경을 그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보통 아이오프 단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눈까지 안 띄고 내가 완전 딴짓을 해도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레벨 5는 최근에 등장한 개념인데요. 레벨 4 단계에서 흔히 이제 스티어링이라고 하죠. 핸들이라고 부르는 스티어링이 없고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와 엑셀의 그 페달이 없는 거를 레벨 5라고 합니다. 더욱더 이제 고도의 자율주행, 아예 없는 차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몇 군데들이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역으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까 레벨 4만 해도 사실은 운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아이오프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레벨 4와 레벨 5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나요? 둘 다 운전에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는 단계잖아요. 진짜 어려운데요? 이건 퀴즈 완전 넌센스인데? 이게 저희 학교 1학년 학생들 제 개론 수업을 들으면 제가 이걸 수학 문제를 냅니다. 네. 레벨 4에는 핸들과 페달이 있고 레벨 5에는 핸들과 페달이 없다. 힌트입니다. 핸들과 페달은 뭐에 쓰려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또 센서가 또 위험할 때는 울려서 4에서는 내가 자다가도 아이오프 하다가도 오픈을 해가지고 딱 밟아야 되고. 정확하세요. 맞죠? 네, 진짜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레벨 4는요. 아니요, 제가 진짜 맞습니다. 레벨 4는요. 상황에 따라서 레벨 3나 레벨 2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레벨 4 상태가 유지될 때에는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에 달린 어떠한 눈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 지금은 도저히 레벨 4의 기능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지금부터는 레벨 4가 아니라 레벨 3나 레벨 2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운전에 신경을 쓰십시오. 즉 항상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되진 않습니다. 레벨 4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자율주행이 되는 게 바로 레벨 4의 단계라고 한다면, 핸들과 페달이 없는 순간부터는 어딜 가도 완벽한 자율주행이 구현될 수 있는 거니까 기술적으로 훨씬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맞췄네. 정확히 맞추셨다니까요. 제가 농담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양산이 돼서 많은 분들이 타고 있는 차에는 뭐 대부분 레벨 1과 레벨 2의 기능들이 혼재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레벨 3가 상용화 될까요? 사실은 레벨 3의 상용화는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좀 어렵다라기보다는요 일단 첫 번째로 소비자들의 인식과 이거에 맞는 법규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레벨, 즉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순간까지는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L2와 그러니까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얘네들의 반자율주행의 기능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오동작을 하면서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결국
테슬라는 책임이 없다로 모든 법원에서 판결이 대부분 다 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자동차를 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안 읽어보는데 오너스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안 읽어봅니다. 여기에 자동차의 모든 기능과 어떻게 쓰는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한마디로 설명서인데요. 네. 결국 이 오너스 매뉴얼 하나가 결정을 낸 거죠. 오너스 매뉴얼에 보면은 우리의 이런 자율주행 기능은 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는 반드시 네.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게 레벨 2까지의 일이고 레벨 3부터는 이제 일부 상황, 그러니까 대부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일부의 대부분 이제 공감하는 것은 자동차 회사의 책임이다. 여기서 레벨 3부터 사고가 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책임의 소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규 같은 것도 조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벨 3가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요.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 아우디가 A7과 A8의 새로운 이제 뉴 모델을 8월, 9월, 7월, 9월인가 이렇게 두 대를 내보냈는데 그때 그 두 모델을 내면서 아우디 A7과 A8은 레벨 3의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이라고 앞에 단서를 붙였죠. 법이 허용하는 곳에서는 레벨 3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은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은 레벨 3는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레벨 3의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법이 있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는 조사를 해서 우리의 규칙이 확실하다면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하죠. 조사를 해서 우리의 과실이 확실하다면.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조사를 했을 때 과실의 책임을 따지는 게 특히 제조사와 일반 소비자가 서로 싸웠을 때 소비자가 이런 것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이제 광고의 효과로 쓰는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과연 이게 진짜 L3 이상, 뭐 L4나 L5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게 빨리 오게 하려고 학생들도 양성을 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참 책임이라는 게 뭔지 돈이 뭔지. 그러면은 여기 자료도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이걸 보면서 좀 쉽게 원리는요 엄청 간단합니다. 자, 감독님 태림 씨 오늘 집에서 나오셔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는 과정을 생각하면은 네. 그 한편의 과정이 자율주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감독님은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오셨나요? 제일 첫 번째 하신 과정. 우선 여기까지 거리 말고 또 거리와 시간?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렇죠. 경로를. 예, 맞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거는요, 내가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전역 경로 생성 및 위치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목적지까지의 루트가 결정이 돼야지 내가 어느 길로 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길에서 우회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아까 지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 지도상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갈 것이고 그 길 가운데 현재 내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를 알아야지 다음번에 내가 갈 길이 어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걸 보고 우리가 위치인식, 영어로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위치인식을 하는 센서들, 그러니까 위치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GPS라던가 그리고 IMU라고 하는 관성 센서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도 있죠. 눈 감고 내가 5발자국 정도 가면은 대충 내 위치가 어디쯤일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차에도 말 그대로 관성, 가속도만 가지고 가속도를 2번 적분하면 거리가 되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고등학교 때 다 이걸 배웠었어요. 가속도를 2번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를 파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레벨 1이나 레벨 2 정도의 자율주행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을 섞으면은 위치 오차가 약 크게는 10m까지도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에서는 제가 골목길에서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10m 뒤에 골목길이 있네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런 정확한 위치 인식을 하기 위해서 보통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맵과 센서를 융합해서 위치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앞에 세종대왕 상이 딱 있어요. 거기가 어디로 대충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광화문 사거리겠죠. 예, 그런 방식을 씁니다. 즉 지도에 랜드마크라고 부르는 맵 데이터베이스를 묻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특별한 표지판이라던가 뭐 횡단보도, 뭐 차선 이런 것들을 맵에 다 만들어 놓고 센서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게 괴측이 됐어요. 방금 전에 제 머릿속의 맵에는 세종대왕은 광화문 사거리에 있다. 그러면은 이걸 딱 보는 순간 내 머릿속을 막 뒤져서 나는 지금 광화문 사거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지도상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넣어놓고 내 외부에 있는 눈과 같은 센서를 통해서 그런 걸 봤을 때 맵DB와 열심히 뒤져서 합친 다음에 매칭을 딱 시키면, 그리고 아까 있었던 GPS, IMU와 같은 정보까지 다 합치면은 제 위치를 훨씬 더 정밀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일단 내 위치를 인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어떤 길로 갈지와 현재 내가 어디 있으니까 다음번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자율주행의 첫 번째 단계였죠.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이제 운전을 해야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봐야 됩니다. 어딜 보죠? 운전을 하고자 하는 앞을 봐야죠. 어디가 차선이고 어디에 차가 있고 어디가 길이고 아니고를 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인지를 보는 과정, 이런 과정을 퍼셉션, 인식이라고 하고요. 요런데 여러분들 요새 많이 뭐 기사에서 보셨겠지, 뭐 카메라라던가 레이더라던가 뭐 라이다 이런 다양한 센서들이 쓰여서 장애물의 종류나 위치 같은 것들을 인식하고 뭐 신호등도 보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죠. 네, 세 번째 그럼 이제 자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엔 뭐랄까요? 예. 아직 출발하면 받을 수 있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래요? 네. 봤다고 해서 그냥 출발할 수는 없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정한다. 저기로 갈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의 전체 경로 생성이 아니라 장애물들을 회피해서 내가 목적지로 가는, 즉 장애물 회피의 경로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요 세 번째 관계가 있고요. 네. 요거까지 끝난 다음 마지막 과정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엑셀과 요걸 움직여서 이동을 하면은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율주행은 가장 쉽게 쪼갠다면 이렇게 네 가지 기술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이 기술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엄청난 인지 능력과 엄청난 판단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사람이 제일 무섭죠.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사람처럼 동작하게 하는, 그게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일 수도 있고 수학적인 계산에 의한 모델링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어프로치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고레벨의 자율주행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들고 온 몇 가지 동영상은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은 아직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보통 지금 양산되는 기술들은 레벨 1과 2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보시는 기술이 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즉 긴급 자동 제동이다 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 과정도 똑같습니다. 먼저 제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인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인식, 앞에 있는 자동차나 사람 등을 인식을 하고 가만히 내가 이대로 달리면 얘네랑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은 그때 차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기능을 해주는. 이게 지금 자동으로 멈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좀 브레이크 밟을 때 너무 약간 그 브레이크처럼 밟았거든요. 왜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동작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가끔 잘못 보는데 뭐 빛이 갑자기 세다던가 뭐 이런 문제로 센서들이 오동작을 해서 잘 가던 차가 갑자기 멈추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뒷차가 앞차를 박는다던가 나 스스로가 뭔가 더 충격을 받는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누가 봐도 100% 사고다라는 경우에만 급정거를 세우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게 세웁니다. 이거는 동작이,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스무스한 동작을 하진 않고요.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정말 이건 운전자가 전혀 못 본 상황이고 100% 사고가 난다라고 했을 때만 동작을 하는 게 바로 이런 AEB 시스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요새 좀 많이 중요해서 특히 조그만한 차보다 최근에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버스 운전사분들이나 트럭 운전사들이 너무 과도하게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피로에 못 이겨서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큰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 상용차들이 법규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더 먼저 달 수 있게끔 지금 제도적으로 이거는 가고 있습니다. 좋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차선 변경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이드 미러를 보고 차가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내 차의 크기와 네. 사이드 미러의 그 시야 각으로 인해서 이 뒷차가 잠시 안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당연히 예, 사각지대. 이걸 보통 우리가 블라인드 스팟 말씀하는데 사각지대라고 하고요.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구간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이제 장애물이 있냐 없냐를 봤던 센서들처럼 달아서 했던 것처럼 뒤쪽에도 센서를 달아서 네.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블라인드 스팟 존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네, 그런 걸로 이제 해주고요. 뭐 제가 여기도 그 동영상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졸다 보면은 차선을 넘어갑니다. 이러고, 그렇죠? 그래서 강제로 차선을 넘어갈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을 해서 넘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보통 차선을 넘어갈 때 내 의지로 차선을 넘어갈 때 법적으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요? 깜빡이를 켜죠. 방해지 시등 켜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턴 시그널이나 깜빡이를 켜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부주의한 상태로 차선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서 그것을 강제로 내 차선을 유지시켜, 약간 반력을 줘서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보통 이제 차선 유지 시스템 또는 이걸 넘어갈 때는 넘어가고 있다라고 알려주기만 하는 원인 시스템 등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2레벨까지 있나요? 그게 1레벨이죠. 그것만 있으면 1레벨입니다. 그럼 만약에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지금 이것도 힘들겠네요. 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차선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L2 레벨의 자율주행만 되고 있고요. 지금 L3나 L4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정밀 지도와 첫 번째로는, 그리고 이 고정밀 지도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매칭시킬 수 있는 고정밀 센서들, 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스탠드온이 내 차에 달려있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자, 지금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커넥티드 카라던가, 즉 자동차가 내가 갖고 있는 정보만 쓰는 게 아니라 얘도 어떠한 통신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즉 내 주변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까지도 내가 다 받아들여서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통신 기반의 자율주행, 그리고 고정밀 센서가 이제 라이더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지금 고가고요. 되게 정밀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 같은 게 보통 장애물까지의 위치를 뭐 1m 정도의 정확도로 보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레이더들이. 그러니까 1m가 정확할 수도 있지만 안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3나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을 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부정확하다. 물론 얘네들의 성능도 점점 좋아지겠지만, 근데 라이더라는 센서는 기본적으로 원리는 약간 비슷한데 쓰는 그 종류의 신호가 달라요. 이 라이더라는 건 이제 빛을 쓰는데 빛의 특징이 직진을 잘하고 반사나 이런 게 되게 잘 돼서 거의 센티미터 단위의 정확도가 나옵니다. 대박이네. 센티미터의 정확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레이더는요,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시면은 미사일 나올 때 그냥 점 하나가 띠띠띠띠 날라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은 요 동영상은 제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라이더는요 점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학교 앞에 주차장인데 얼추 보셔도요 대충, 그러니까 뭐가 뭔지가 보이시잖아요. 여태까지 받은 데이터를 누적을 한 건데, 뭐 이쪽에 나무 같은 게 있어 보이고, 여기가 도로 영역이고, 여기에 지금 차선 같은 거 보이고, 앞에 보시면 이제 횡단보도도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만 봐도 이 상황이 어떤 것이다를 알아야지 여기서부터 무언가를 뽑아낼 수 있는데, 이런 고정밀 센서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차량에 양산되기에는 가격적으로, 크기적으로, 장착성적인 면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이더가 될지 다른 센서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성능을 만족시키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라이더라는 센서가 있고요. 통신까지도 완성이 된다면은 이게 모든 게 다 완성된 자율주행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차 주변 것만 아니라 몇백 미터, 몇천 미터 밖에 있는 정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들이 속도나 이런 걸 미리 제어합니다. 모든 차들이 자율주행과 통신이랑 다 되는 거죠.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이미 내가 이 위치 갔을 때 사람은 어디 있을 것이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네요. 연출된 상황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이고, 실제로는 차가 사람을 뚫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동영상이긴 하지만 미래에 꿈꾸는 자율주행이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죠. 이게 완성된 자율주행의 형태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완성되면요, 단순히 우리가 편해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연료가, 교통 흐름이 너무 좋아질 거고요.
연료나 이런 뭐 그런 거가 훨씬 더 감소가 될 거고요. 차량 대수도 훨씬 줄 거고요. 그리고 땅값도 싸지고. 왜냐면 차가 줄어들면은 주차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율주행으로 내가 이동한 다음에 주차를 해놓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을 태우든지 해서 갔다 가면 주차장이 시내에 없어지고요. 그리고 교통 흐름이 좋아지니까 꼭 서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치면 서울에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살아도 출퇴근에 부담이 없어지고 뭐 이런 다양한 산업으로 퍼질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또 시운전을 해보면서 네네네. 레벨 2에 네. 레벨 1과 2가 혼재되어 있는 자율주행 기능들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네네. 제가 이 하나 기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SCC라고 해서 크루즈 컨트롤을 켰고요. 네. 30km부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얘를 뭐 지금 뭐 60km로 맞춰놨습니다. 60km까지는 달리고요. 네. 만약에 앞차가 있으면 60km, 그러니까 앞차의 간격이 좀 사고가 날 것 같으면 60km 미치지만 거리를 점점 줄여줍니다. 보시면은 속도가 자동. 제가 아무리 뭐 얘를 지금 뭐 100km로 맞춰놔도요. 100km로 달리지 않고 지금 발은 뛰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네. 우와. 이거 처음에 해보시면 되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얘가 또 근데 왜 이렇게 여유로우세요? 저는 선생님은? 많이 타봤습니다. 제가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도 많이 타봤고요. 이제 차 빠지면은 가는데 이거 이제 달리죠. 네. 달리다가 서주죠. 간격만 유지해 주는 거. 대신 이제 다시 출발할 때는 제가 눌러줘야 돼요. 예, 눌러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 동작하는 기능은 앞차 간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것. 네. 그리고 정지까지 해주는 거. 요 기능이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차선 유지 기능은 60km 이상 달리기 시작하면은 차선 유지 기능이 동시에 동작을 할 겁니다. 지금 자 보시면은 핸들 옆에 파란색이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손을 떼어도 얘가 차선 유지하면서 달립니다. 핸들 옆에 지금 보시면은 네. 녹색이 떠 있으면은 지금 하지만 이렇게 오면은 무서우니까 빨리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고요. 지금 방금 전에 보셨죠? 네네. 네. 어느 정도는 핸들로 차선을 유지해서 달리고 고속도로 올라가면 더욱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고속도로 타자마자 HDA라는 네. 문구가 떴어요. HDA는 이제 이것도 현대차 상품명인데요.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차선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면서 앞차 간의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일반 도로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이점이 고속도로에서는 일단 손을 떼도 유지시켜주는 시간이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제가 알기로 8촌가가 지나면 이 기능이 자동 해제가 되는데, 네. 고속도로에서는 15촌가까지는 유지를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핸들이 잡으라고 나오죠. 나오네요. 네, 이제 더 있으면은 핸들을 잡으십시오. 더 있으면 이게 기능이 해제돼야 됩니다. 지금 저 손발 아무것도 안 네네. 잡고 있거든요. 안 잡아도 돼요? 이제 잡아야죠. 이제 경고음이 세겠네요. 경고음이 세지고 동작을 안 하는데, 왜냐면 법규가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HDA라고 하는 거는 고속도로는 좀 더 주행 환경이 심플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지시켜 주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차선. 자, 제가 지금 깜빡이를 켜니까 깜빡이. 삐비라는 한 게 번만 더 나잖아요. 켜주시죠. 지금 이게 너무 안전한 상황이라, 지금은 이제 차선 변경을 해도 괜찮다라는 얘긴데요. 자, 속도를 일부러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자, 차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울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BSD라고 하는 네네. 거고, 옆에 차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끼지 마라. 끼지 말라라고 뒤에 네. 있는 센서가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고, 그럼 이제 한번 그 차선 그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차선 유지가 동시에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옆으로 뭐라 네. 그러죠? 예. 돌다가 차선을 넘어가려고 제가 이렇게 딱 하면은 들으셨죠? 삐비비 네. 이렇게 소리가 났죠? 이런 식으로 강제로 차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깜빡이를 안 켜고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알람 정도로 저에게 알려주는 기능으로 지금 가지고 오는 걸로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심지어 150km까지 맞춰놓고요. 이제 HDA가 다시 동작을 하고 있고요. 네. 손을 약간 떼어도 어느 정도로 달려줍니다. 그리고 150km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차까지의 거리를 가고, 약간 지금 오른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차선이 잘 안 보이나요? 반동으로 다시 넘어오죠. 그러네요. 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엘카스라는 게 동작을 안 해도 되는 게,
방금 브레이크 밟으신 거 같아요. 제가 밟았습니다. 좀 무서워서요. 아니 교수님이 아니 보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보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아니 항상 말씀드린 이거는 보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최종의 결정은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제가 직접 들어가서 편하게 운전하면 좋고요. 되게 지금 편해 보이지 않나요? 네. 가만히 이렇게 손 올리고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서 이 기능이 대단히 보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쉬지 않고 떠들고 있잖아요. 쉬지 않고 떠들고 있고요. 막힐 때 훨씬 유용하겠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차가 없는 고속도로와 네. 이런 막히는 도로 정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규격화되어 있는 도로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잘 동작할 수 있는 도로고요. 그게 제일 편하게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애매모호한 시내 환경이라던가 이럴 때는 뭐 끼어들기라던가 이게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불안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이런 그 뭐 레벨 1이나 레벨 2의 자율주행을 우리가 겪기에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피로도 되게 적어지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신경을 들써도 되고 몸에 경직도 안 되고. 네네네. 아이고 그러면 오늘 뭐 요 기능과 네. 앞으로의 전망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 이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유의할 점을 좀 일봉유연하게 한번 엔딩 멘트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일단 보조 시스템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언젠가는 오겠지만 그게 쉽게 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으로 거쳐가고 있는 게 지금 오늘 타고 있는 넥소 같은 차에 있는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고 있고요. 이름에서부터 나오고 있지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시되 너무 과도하게 믿지 마시고 네. 많이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 회사만의 일은 더 이상 아니라고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심지어 그 진짜 땅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뭐 보험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땅값에 그렇죠. 영향을 미칠 정도로도 산업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편해진다 해서 그냥 그치지 마시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이렇게 좀 두리번거리면서 내가 이런 거랑 뭐 해볼 수 있는 게 있나라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또 하나 재밌는 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구호 한번 외치고 네.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또 차 안에서 끝나는 건 또 처음이잖아요. 네, 너무 색다르네. 네, 막히는 신선하다니까요. 네, 우리 태린 씨가 네. 구호를 화이팅 있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모트라인 팬분들, 유저분들 정말 사랑하고요. 네, 이분들이 모두가 리뷰어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 둘, 셋, 카밍 순!